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스마일을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도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고용은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네. 미국 정치 경제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했던 어떤 금리 수준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2024년 내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언제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 2년, 3년 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때 만약에 예전처럼 그렇게 저금리 환경이나 인플레이션이 2% 혹은 2%보다 약간 낮은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더 고인플레이션, 고금리인 상황으로 갈지에 대해선 판단인 좀 다른 질문인데, 그 두 번째 질문도 저희는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그렇죠. 생각인 거죠. 예. 근데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나 지금 뭐 대출을 안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안으실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2025년, 2026년에 어느 정도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할 것이고 그 경제 성장에 따르는 금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023-4년을 지금 그쪽 뭐 예측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쪽 예측은 미국 사람들 예측은 한 1% 정도 2024년은 약간의 쿨다운 그러나 성공적인 연착륙. 그렇죠. 예. 그리고 2025년, 2026년은 각각 한 2% 안팎을 생각을 하고 1.9 정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미국 덩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성장.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경제학 세계는 경제가 한 평균적으로 그 경제의 기초적인 기초 체력. 예를 들어서 최경영 기자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강을 뛰시는데 나는 내 기초 체력이면 한 1km도 안 돼요. 네, 1km 뛸 수 있다. 그게 기초 체력이죠. 근데 이제 그 기초 체력보다 더 많이 뛰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죠. 열이 나고 이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맞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 경제학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뭐냐? 그 1km라고 하는 게 최경영 기자님의 기초 체력이잖아요. 그것밖에 못 뛰어요. 네, 그게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률인 거죠. 기초 체력 성장률인 거죠. 그러면 그 기초 체력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그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열이 발생하냐? 인플레이션이라는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마치 최경영 기자님의 그 1km 기초 체력의 러닝 거리처럼 열을 발생 안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 안 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거든요. 그 평균적인 성장률이죠. 미국은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미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약간 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이런 경제 상황이 미국에서는 전혀 이거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 혹은 리세션이나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 는 결국은 올해는 고금리의 어떤 금리가 아주 빨리 올라갔으니까 그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는 약간 힘들고 2, 3분기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올 말이 되면서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서 V자로 빠져나오면서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혹은 그거를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성장 경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면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5.5까지 아주 빠른 시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올렸는데 요거를 정말 불황 없이 넘어간다? 사실 그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제니 렐런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네요. 그래서 그분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님 같으신 경우는 좀 예외지만 왜냐하면 워낙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근데 보통 회사원 분들은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잘 승진하고 뭐 이렇게 계시면 내 잡은 그냥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실업률 같은 거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실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잘 일하고 있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화나시는 건 언제 화나시냐?
내가 을지로에서 근무하는데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예전에는 10,000원 내에서 대출 다 됐는데 야 이거 무슨 15,000원이야? 맞아. 내 후배 한번 사주려면 무슨 3-4만 원이야? 그렇죠. 이러면 이제 화가 나시기 시작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들에게 광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나는 인플레이션 잘 낮췄는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누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17% 넘는 인플레이션이 벌써 발생했으니까 그 누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소비자들 미국의 평균적인 소비자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찍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찍음을 당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탄소 중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엮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고 트럼프식 고립주의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석유가스 그냥 펑펑 쓰겠다. 생산하겠다. 이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휘발유 값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 체감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또 뚝 떨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미국은 또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갤런당 얼마나 뚝 떨어지면 아유 인플레이션 떨어졌네. 그리고 아유 살기 좋아졌네. 트럼프 계속 찍어야지. 뭐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후 악당이 되는 것 전 세계 비난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상관하지 않아. 우리 공화당원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나를 좋아해. 뭐 4휠 트럭 해가지고 막 그 운전하고 싶어해. 우리 20-30년 동안 이렇게 살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힘이 제일 센데 지금 이 트럼프의 스탠스는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님이시니까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되게 유명한 기자 한 분이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 3분을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 3분을 심층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한 2개 정도 시리즈로 쓴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트럼프의 매력 3가지를 뽑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바이든 정책의 매력 3가지를 뽑았는데 트럼프의 매력은 3저입니다. 3저. 예,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 요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매력을 뽑은 3명은 매력 3가지가 뭐냐면 실업률이 낮았고 잡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학자금 감면 같은 정책이 있었고 이런 거였거든요. 딱 들으시면 어디가 더 와닿으세요? 트럼프가 훨씬 와닿네. 트럼프가 훨씬 와닿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서베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누굴 더 지지합니까? 트럼프가 훨씬 많습니다. 욕할 수가 없겠네. 그쪽 국민이면.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정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정책 분야들이 있고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정책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정책 분야 경제, 이민, 그 다음에 외교, 요거 다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더 잘할 거라고 혹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라는 가치, 낙태 등등입니다. 어디가 더 와닿으세요? 트럼프가 와닿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는 사실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체감적으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와닿네요. 민주주의 추상적인 가치 뭐 기후는 뭐 어떻게 지구가 앓든 말든 뭐 50년 후에 뭐 사실 뭐 이게 뭐 정치를 할 때 저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Not in my term. 그러니까 내 임기 때만 뭐 별 문제 없으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금리 인하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2024년은 아까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셨고 6월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릴 거는 같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트럼프의 매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의 마법처럼 또 그 저금리의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펑펑 생산하고 그러면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금리를 팍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예. 연준은 예. 목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고 예. 그다음에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 그건 이제 경기를 이제 운용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인데 보면 뭐 그래도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워낙 그 중앙은행이 사실 이제 생긴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라라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해서 물가가 체계적으로 낮아지면 당연히 금리도 그렇게 낮아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맞겠죠. 예. 맞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뭐 봐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했다가 뭐 그 결렬됐다가 임시 예산안 짰다가 막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결국은 미국의 국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는 국채 가격이랑 국채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시거든요. 예. 국채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은 뭐 금리가 낮아질 만한 요소도 존재하고 높아질 만한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연준이 항상 3월, 6월, 9월, 12월 FOMC 때마다 발표하는 이제 연준의 전망치를 보면 근데 이제 전망치라는 것도 사실은 3년 후쯤이면 항상 그 전망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한 2%쯤으로 돌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금리가 낮아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3년 후를 이제 연준의 전망치를 갖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렇죠.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경제 환경에 맞춰서 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움직일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와서 뭐 내년에 추세적으로 조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보이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더 낮은 금리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